할머니, 지금 당장 기계에서 팔 빼고 빨리 나가세요. 어서요. 간호사, 혈압재다 말고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더는 묻지 말고 빨리 나가세요. 혈압약을 타러 간 병원에서 혈압기계 앞에 앉은 저에게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싶어 간호사를 쳐다보니 눈에는 그렁그렁 눈물까지 맺혀 있었죠. 그 순간 무언가 크게 잘못된 걸 직감하고 병원을 냅다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간호사의 간절한 속삭임은 저를 죽음에서 건져낸 마지막 경고였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72이 된 김정아라고 합니다. 몇 년 전 남편을 갑작스러운 의료사고로 떠나보내고 나서는 혼자 조용히 지내왔습니다. 그런 제게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기가 막히고 끔찍한 사건이 닥쳐왔어요. 기적처럼 살아남아 털어놓는 모든 일의 시작이 되었던 그날의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날은 참 화창한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고혈압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동네 병원에 들러 혈압약을 처방받아야 했어요. 단골로 다니던 오상진 내과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고 원장님도 친절한 데다 간호사들도 모두 얼굴을 아는 사이였죠. 저는 평소처럼 병원 문을 밀고 들어가 접수를 마쳤습니다. 대기실에는 이른 아침부터 어르신 몇 분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비어있는 의자에 앉아 벽에 걸린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며 제 차례를 기다렸죠.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익숙한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정아 환자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가은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저를 보며 서 있었어요. 늘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던 이가은 간호사가 그날따라 어색한 미소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눈가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거든요. 저는 일어서며 가방을 고쳐들었습니다. 네, 왔어요. 가은이가 저를 안내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평소처럼 진료실이 아니라 그 옆쪽 작은 방으로 향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곳은 혈압 측정실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죠. 오늘은 진료실로 바로 안 가요? 웬일로? 가은이가 문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아, 오늘은 먼저 혈압부터 재기로 했어요. 방에 들어가니 그동안 본 적 없는 낯선 기계 하나가 떡하니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된 이상하게 생긴 혈압 측정기였어요. 평소에 쓰던 낡고 오래된 기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훨씬 크고 화면도 컸고 이상한 모양의 커프가 기계 중앙에 달려 있었죠. 가은이가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김정아님, 여기 앉으세요. 저는 쭈뼛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은이가 제 옆에 쪼그리고 앉더니 그 검은 기계를 제 쪽으로 바싹 당겼어요. 저 원장님이 새로 들인 기계인데요.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기계의 커프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어르신부터 한번 써보시라고 하셔서요. 저는 별 생각 없이 팔을 내밀었습니다. 가은이가 제 팔목을 잡고 기계의 커프 안쪽으로 밀어 넣었어요. 커프가 제 팔뚝을 단단히 감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말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기계에서 미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났어요. 윙 하는 작은 모터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희미하게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소독약 같기도 하고 흔한 병원 냄새 같기도 한데 뭔가 불쾌하고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오싹한 불편함을 느꼈죠. 가은이가 제 팔의 위치를 다시 잡더니 기계의 버튼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시작 버튼 바로 위에서 멈칫했어요. 그리고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가은이의 옆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턱이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은이가 갑자기 제 쪽으로 몸을 확 기울이더니 제 귓가에 바짝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그리고는 공포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팔 빼고 여기서 나가세요. 어서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고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가은이가 저를 똑바로 응시했어요. 그녀의 눈빛이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절박했습니다. 이건 그냥 혈압계가 아니에요. 제 말 들으세요. 빨리요. 가은이의 손이 제 팔목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이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무언가 아주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제 심장이 발소리처럼 쿵쿵 뛰기 시작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정아 환자분, 측정 끝났으면 어서 들어오세요. 오상진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랐고 가은이가 번개처럼 제게서 몸을 떼며 일어났어요. 오 원장이 혈압 측정실 문을 열고 고개를 쑥 들이밀었습니다. 아니, 혈압 하나 재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 간호사. 가은이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원장님. 기계가 또 오류가 나서 잠깐 멈췄습니다. 가은이가 재빨리 기계의 전원 버튼을 꾹 눌렀어요. 요란하던 기계 화면이 픽 꺼졌습니다. 오 원장이 혀를 찢 찼습니다. 또 그래. 에이, 이따가 다시 하시게 해요. 그는 저를 흘끗 보더니 다시 진료실로 휙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가은이를 쳐다보자 그녀가 제 팔을 기계에서 황급히 빼내주며 입술만 움직였어요. 소리 없이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나가세요. 저는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단단히 집어들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혈압 측정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대기실을 가로질러 병원 문을 밀고 나갔어요. 차가운 바깥 공기가 제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저는 그 길로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가은이의 그 떨리던 손과 살려달라는 듯 절박했던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나갔어요. 그런데 슈퍼 앞에서 동네 아주머니 몇 분이 모여 심각하게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귀에 익은 이름이 들렸어요. 아이고, 명자 씨가 그렇게 허망하게 갔다니 정말 안 됐어. 저는 그 자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최명자 씨요? 저는 그쪽으로 다급하게 다가갔어요. 저기, 다들 무슨 일이세요? 누가 어떻게 됐다고요? 한 아주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정화 씨 몰랐어요? 글쎄, 명자 씨가 어젯밤에 갑자기 돌아가셨다는구먼.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명자 씨가요? 아니, 왜요? 어떻게? 심정질하나 봐. 저녁 잘 먹고 나서 갑자기 하고 쓰러지셔서 119가 왔는데도 소용없었대요. 다른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명자 씨가 어제 오후에 병원 갔다 왔다고 했거든요. 오상진 내과에서 무슨 새로운 혈압 관리 프로그램인가 뭔가 받았다고 좋아했었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오상진 내과요? 어제 오후요? 지금 어느 병원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다급하게 되물었습니다. 오상진 내과요. 왜요, 정아 씨?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망치로 맞은 듯 하얘졌어요. 최명자 씨도 어제 저처럼 그 병원에 갔다는 거죠. 그것도 제가 도망치듯 나온 바로 그 오후에요. 그리고 저녁에 갑자기 심정지로 돌아가셨다고요. 저는 장바구니를 든 채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옆에서 뭐라 계속 말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은이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비명처럼 맴돌았습니다. 이건 그냥 혈압계가 아니에요. 당장 나가세요. 저는 집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장을 보는 것도 다 잊었어요. 집에 도착해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너무 불길했습니다. 이건 아주 불길한 징조였어요. 최명자 씨의 죽음과 어제 그 이상한 기계, 그리고 가은이의 필사적인 경고가 제 머릿속에서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고요. 다시 병원에 가봐야 했습니다. 어제 그 기계가 대체 뭔지, 그 병원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에 다시 오상진 내과를 찾아갔어요. 병원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접수 데스크에 앉은 간호조무사가 저를 보며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 어제 혈압 재러 왔다가 기계가 고장나서 그냥 갔잖아요. 그 새로 들여온 기계 말이에요. 오늘은 그걸로 꼭 재려고 왔는데요. 간호조무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네, 새로 들여온 기계요? 네, 어제 그 혈압 측정실에 있던 검은색 기계요. 간호조무사가 황당하다는 듯 옆에 있던 다른 직원과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병원에 그런 기계는 없는데요. 혈압계는 저기 진료실 안에 있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어제 이가은 간호사님이 저한테 그 기계로 혈압 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쪽 혈압 측정실에 분명히 있었어요. 간호조무사가 아주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그건 아마 원장님이 잠시 테스트하신 건가 봐요. 구매하려고 잠깐 가져왔던 거였는데 별로라 결국 안 샀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업체에서 다시 가져갔고요. 저는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가은 간호사님 좀 불러주세요. 지금 계시죠? 저 좀 만나고 싶은데요. 가은 씨는 지금 진료 보조 중이라 나오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꼭 만나야 해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전해주세요. 간호조무사가 마지못해 하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다시 나와서 말했습니다. 죄송한데요. 김정아님, 가은 씨가 지금은 정말 곤란하대요. 나중에 꼭 연락드리겠다고 전해달라네요. 저는 속에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소란을 피우면 저만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 같았어요. 그럼 어제 그 혈압 측정실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간호조무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네, CCTV요? 네, 제가 분명히 그 기계를 봤거든요.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간호조무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쩌죠? 하필 어제 서버에 오류가 생겨서 어제 데이터가 다 날아갔어요. 지금 복구 중이라서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병원이 지금 뭔가를 완벽하게 은폐하고 있다는 거요. 최명자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그 정체불명의 기계, 그리고 귀신같이 지워진 CCTV 기록까지.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가은이가 왜 저를 필사적으로 말렸는지, 착했던 최명자 씨는 왜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저 병원은 대체 왜 저렇게 뻔한 거짓말을 하는지요. 제 가슴 속에 차가운 두려움과 함께 뜨거운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반드시 이 일의 진실을 제 손으로 밝혀내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최명자 씨가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신 후로 저는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 가은이의 그 겁에 질려 떨리던 손과 그 정체불명의 검은 기계가 꿈에 나타나 저를 괴롭혔어요. 그런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정말이지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우유라도 사려고 슈퍼에 나갔어요. 그런데 어제 봤던 그 아주머니들이 또 가게 앞에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표정이 훨씬 더 어둡고 침통했어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저기 또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 쉬었어요. 아이고, 정아 씨 말도 말아요. 박종훈 씨, 그 양반도 어젯밤에 갑자기 가셨다는구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박종훈 씨요? 저기 세 블록 건너 사시는 그분 말씀이세요? 다른 아주머니가 얼른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분. 그것도 신부전이래요. 명자 씨랑 증상이 똑같아. 저녁 잘 먹고 나서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하더니 그대로.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또요? 또 신부전이라고요? 그분도 혹시 오상진 내과 다니셨어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어머, 그러고 보니 종훈 씨도 거기서 혈압약 받아 드셨을 거야. 안 그래도 이 동네 어르신들은 거의 다 거기 다니니까.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옆에 있던 다른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아 씨,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제는 김영숙 씨도 비슷하게 돌아가셨다던데요. 영숙 씨까지요? 아니, 그분은 왜요? 호흡 곤란이래요. 밤에 갑자기 숨을 못 쉬어서 응급실 실려갔는데 그 길로 정말 무서워 죽겠어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세 분이나 돌아가셨어요. 모두가 너무나 비슷한 증상으로요. 그럼 영숙 씨도 오상진 내과 다니셨어요? 당연하죠. 그분도 거기서 고혈압 관리받는다고 꽤 오래 다녔어요. 저는 머리를 세게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최명자 씨, 박종훈 씨, 그리고 김영숙 씨까지 모두 오상진 내과 환자였어요. 그리고 모두 심장이나 폐 쪽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겨 돌아가셨습니다. 아주머니 한 분이 불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요즘 무슨 독감이라도 지독하게 도는 건가? 정말 무서워서 살 수가 없네요. 아무리 독감이라도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죽어나가나요? 아무래도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게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장 보러 다니셨다는데. 저는 아주머니들의 말을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이건 독감이나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 기계 때문이라는 걸요. 가은이가 저를 필사적으로 말렸던 바로 그 기계 말입니다. 저는 우유도 사지 않고 집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거실에 앉아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당장 가은이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그 아이만이 이 끔찍한 진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저는 전화번호부를 황급히 뒤적였습니다. 하지만 가은이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는 병원 번호를 찾아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오상진 내과입니다.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기요, 이가은 간호사님 좀 바꿔주세요. 아주 급한 일이라서 그래요. 누구시죠? 환자예요. 김정아라고 합니다. 빨리 좀 부탁드려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가은 씨는 안 계신데요. 그럼 언제 출근하세요? 오후에 오나요? 아니요, 가은 씨 그만뒀어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만뒀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요? 며칠 전에요. 갑자기 사직서 내고 나가셨어요. 아니, 그럼 연락처라도 꼭 좀 알려주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 그래요. 저희도 몰라요. 핸드폰도 꺼놨다고 하던데요. 전화가 툭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은이가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일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증인이 사라진 겁니다. 저는 다시 병원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 뭔가 더 알아내야 했어요. 1시간 후, 저는 오상진 내과 앞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니 접수 데스크에는 정말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기요, 이가은 간호사님 어디 계세요? 아까 전화했던 사람인데요. 여자가 귀찮다는 표정을 노골적으로 지었습니다. 아, 아까 전화하신 분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만뒀다고요. 아니, 왜 그만뒀는지 이유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개인 사정이겠죠. 바쁘니까 그만 가세요. 저는 속에서 불이 났습니다. 며칠 전이면 정확히 언제예요? 지난주 금요일이요. 근데 왜 자꾸 그러세요? 지난주 금요일이요. 정확히 제가 가은이한테 그 끔찍한 경고를 들은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원장님 계세요? 오상진 원장님 좀 뵙고 싶은데요. 진료 예약 있으세요? 아니요, 예약은 없는데 상담 좀 하려고요. 예약 없으면 안 돼요. 오늘은 환자분들 많아서 어려워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약할게요. 오늘 중으로 당장 잡아주세요. 여자가 컴퓨터를 마지못해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다 찼어요. 내일 오후 4시는 어때요? 그때나 오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걸로 예약할게요. 예약을 마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그냥 집으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병원 맞은편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병원 입구가 정면으로 보이는 자리였어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병원 문을 끊임없이 드나들었어요. 대부분이 저처럼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저분들도 그 기계로 혈압을 재는 걸까요? 저분들도 지금 위험한 걸까요? 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천근만근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뭐라고 말하죠? 혈압계가 이상한 것 같다고요? 동네 노인들이 연달아 죽어나간다고요? 제게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 기계도 사라졌고 CCTV도 지워졌고 유일한 증인인 가은이도 사라졌어요. 저는 거실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그러다 문득 제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바로 안방 옷장 위에 놓인 낡은 서류 상자였습니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상자였죠. 저는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의자를 가져다 놓고 그 위에 올라가 상자를 조심조심 내렸어요. 먼지가 폴폴 날리는 상자를 거실 탁자 위에 내려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남편의 생전 진료 기록들이 먼지에 쌓인 채 가득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걸 하나씩 꺼내 펼쳤습니다. 남편은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병원에서는 심근경색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도 의심했어요. 남편이 다니던 병원에서 이상한 검사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보험 청구 금액도 말도 안 되게 높았습니다. 저는 당시 병원과 보험사를 상대로 정말 힘들게 싸웠습니다. 결국 일부 과잉 진료를 인정받고 돈을 돌려받기는 했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못했죠. 그때부터 저는 병원 관련 서류는 모조리 꼼꼼하게 챙겨 보관하게 됐습니다. 저는 남편의 마지막 6개월치 진료 기록을 쭉 훑어봤어요. 그리고 최근에 우편으로 받은 이웃들의 병원비 청구서를 가져왔습니다. 동네 부녀회에서 유가족 돕기 성금을 모으면서 받은 서류들이었어요. 저는 두 서류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패턴이 똑같았습니다. 불필요한 고가의 검사들이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심장 초음파, 혈관 조영술, 특수 혈액 검사. 그리고 두 서류 모두에 비급여 항목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맞춤형 혈압관리, 심혈관 강화 프로그램, 항노화 주사 치료. 제 남편도 그리고 최명자 씨도 박종훈 씨도 김영숙 씨도 모두 똑같은 항목들을 치료받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서류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잉 진료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검은 기계가 정확히 뭐라는 기계인지는 몰라도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기계를 쓴 사람들이 지금 하나둘씩 죽어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혼자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고 저를 믿어줄 사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유가족을 만나야 했어요. 흩어진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틀에 걸쳐 최명자 씨의 딸, 박종훈 씨의 아들, 그리고 김영숙 씨의 며느리를 차례로 만났어요. 처음에는 다들 저를 경계하며 의아해했습니다. 첫 번째로 최명자 씨의 딸 윤희를 동네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김정아라고 합니다. 네, 어제 전화 주셨죠? 그런데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신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남편의 낡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제 남편도 4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직도 그게 의료사고라고 생각해요. 윤희가 제 앞으로 내민 서류를 물끄러미 보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불필요한 고가 검사가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쪽 비급여 항목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윤희가 서류를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혹시 어머님 진료 기록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집에 있어요. 보험 처리 때문에 따로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럼 염치 없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제 남편 기록과 비교해 보고 싶어서요. 비교요? 뭔가 의심이라도 가시는 거예요? 네, 저는 오상진 내과도 남편이 다니던 병원처럼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건강하시던 엄마가 왜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는지. 그러니 같이 확인해봐요.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해요. 다음 날 윤희가 어머니의 진료 기록을 가지고 왔어요. 저희는 다시 어제 그 카페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희가 서류를 펼쳤고 저는 제 남편의 서류와 나란히 놓았습니다. 윤희 씨, 이것 좀 보세요. 이 항목들. 제가 손가락으로 같은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맞춤형 혈압관리, 심혈관 강화 프로그램, 항노화 주사 치료, 전부 똑같아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요. 윤희가 두 서류를 번갈아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어요. 이게 다 뭐예요? 저희 엄마가 이런 비싼 치료를 받았다고요? 그것도 매달 이렇게 반복적으로요. 윤희의 손이 서류 위에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냥 혈압약 받으러 다닌다고만 하셨는데 세상에. 다른 분들도 확인해 봐야 해요. 이건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닐 거예요. 저는 박종훈 씨의 아들 태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르신, 그럼 저희 아버지 기록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태수 씨가 며칠 후 서류를 가지고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저희 셋이 함께 서류를 펼쳤어요.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세 사람의 서류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패턴이 완전히 똑같아요. 전부 다요. 태수 씨가 서류를 보더니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인가요? 그 혈압관리 프로그램이 그렇게 좋다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는데 이게 다 사기였다는 거예요? 김영숙 씨의 며느리 수진이도 곧 합류했습니다. 그녀도 시어머니의 서류를 가져왔어요. 어머님 기록도 어쩜 이렇게 똑같네요. 수진이가 서류를 붙잡고 끝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 프로그램 받으셨어요. 이제 정말 건강해지실 거라고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이게 다. 저는 그들을 단호하게 설득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병원에 가서 진료 기록 원본 공개를 요구합시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에요. 우리가 밝혀내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흘 후 저희는 오상진 내과 앞에 모였습니다. 저와 3명의 유가족이었어요. 저희는 밤새 만든 피켓을 손에 들었습니다. 진료 기록을 전부 공개하라. 양심 없는 의료 비리를 밝혀라.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희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저희를 찍었습니다.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엄마 돌려주세요. 당장 나와서 해명하세요. 태수 씨가 병원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오상진 원장, 당장 나와서 설명해. 왜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갑자기 죽어야 했는지 설명하라고. 병원 안에서 간호사들과 직원들이 당황한 얼굴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한 남자가 저희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40대 초반의 남자였어요. 실례합니다. 남자가 제게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한국손해보험 특별조사팀의 정민우 조사관입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보험사요? 보험사에서는 어쩐 일로? 정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 최근 이 오상진 내과에서 청구된 보험금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해서 저희도 내부 조사를 나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떤 보험금이요? 여러 건입니다만 특히 최명자 씨 건이 가장 의심스럽습니다. 윤희가 그 말을 듣고 다가왔습니다. 네, 제 엄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 조사관이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최명자 씨가 가입하신 실손보험에서 5천만 원이 병원 측으로 직접 지급됐습니다. 돌아가시기 딱 2주 전부터 고액의 비급여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으신 걸로 청구됐는데 이건 절대 정상적인 패턴이 아닙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5천만 원이나요? 네, 그것도 단 2주 사이에요. 여기 계신 다른 사망자분들도 정도의 차이만 있지 아주 비슷한 패턴일 겁니다. 태수 씨가 거칠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 병원이 보험 사기를 쳤다는 말씀이세요? 정 조사관이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순 없지만
단순한 과잉 진료 이상으로 보입니다. 이건 조직적인 보험 사기일 가능성이 높고, 만약 이 치료가 환자분들의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면 그는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가 하려던 무서운 말을 모두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정 조사관에게 제가 모은 자료들을 전부 보여줬어요. 제 남편의 진료 기록, 유가족들이 가져온 서류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정리한 메모까지요. 정 조사관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심각하게 굳어졌어요. 이건 확실히 이상합니다. 패턴이 너무나 일정해요. 제발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정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조사는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바로 그때 병원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오 원장이 얼굴이 시뻘개져서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장사 방해할 거예요? 당장 그 피켓 안 치우면 경찰 부릅니다. 윤희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는 왜 죽었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이봐요. 돌아가신 건 안 됐지만 그게 왜 우리 병원 탓입니까? 증거도 없이 이러시면 업무방해 명예훼손으로 다 고소하겠습니다. 오 원장이 저를 독사처럼 쏘아봤어요. 특히 김정아 씨, 연세도 있으신 분이 이렇게 선동하고 다니시면 못 씁니다. 당장 법적 조치 취하겠어요. 정 조사관이 그 앞을 막아서며 나섰습니다. 오상진 원장님, 저는 보험사 조사관입니다. 청구 내역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순간 오 원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보험사는 무슨, 지금 진료 중이라 바쁘니까 정식으로 공문 보내고 절차 밟아서 오세요. 비켜요. 그는 정민우 조사관을 밀치듯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희는 한참을 더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결국 저희는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정 조사관이 제게 명함을 하나 더 건넸어요. 제 개인 번호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명함을 생명줄처럼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하니 우편함에 낯선 등기우편이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오상진 내과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내용 증명이라는 붉은 글씨가 찍힌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귀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본 의료기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7일 이내에 공개 사과 및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히 통보합니다. 종이를 구겨쥐었는데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솔직히 덜컥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슈퍼에 가니 아주머니들이 저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입을 닫고 딴청을 피웠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애써 인사했지만 대답이 시큰둥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저를 지나가며 들으라는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 잃고 정신이 이상해지셨나 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른 아주머니가 속삭였어요. 글쎄, 병원 앞에서 시위까지 했다더라. 망신이야, 망신. 동네 창피해서 어쩌나? 저는 장도 보지 못하고 결국 슈퍼를 그냥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윤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 목소리가 아주 작았습니다. 저기요 할머니, 저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 가족회의를 했는데 더 이상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윤희 씨? 병원에서 합의금을 제시했어요. 엄마 장례 비용이랑 위로금조로 꽤 준다고 해서 그냥 받기로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빚도 많고 먹고 살아야 해서요. 할머니도 이제 그만하세요. 힘드시잖아요.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태수와 수진이에게서도 비슷한 내용의 연락이 왔어요. 모두 병원이 제시한 돈과 회유에 넘어가 버린 거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결국 또다시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정 조사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사관님, 저 혼자 남았어요. 다들 포기했어요. 이제 어떡하죠?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공식 조사를 중단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요. 네. 그럼 이제 어떡해요? 이대로 끝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정 조사관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지만 회사 이름으로는 어렵게 됐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말 모든 게 이대로 끝난 걸까요? 그렇게 절망스러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만 갇혀 있었어요. 밖에 나가면 저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10시쯤 잊고 있던 정 조사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접니다. 정민우. 그의 목소리가 다급하고 들떠 있었어요. 제가 드디어 이가은 간호사 찾았어요. 아는 사람 통해서 겨우 거처를 알아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이에요? 그게 정말이에요? 네. 지금 그쪽으로 가보는 중이에요. 늦었지만 만나서 무슨 이야기든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같이 갈까요? 당장 나갈게요. 아니요. 혼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괜히 놀라서 또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요. 제발 조심하세요, 조사관님. 걱정 마세요. 만나보고 내일 아침에 바로 연락드릴게요. 이게 정말 시작일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이 지옥 같은 일의 실마리를 찾은 걸까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정 조사관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이 되어도 그리고 저녁이 되어도 전화기는 울리지 않았어요. 저는 불안해서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갈 뿐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저는 그대로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40대 남성 뺑소니 사고로 의식불명. 서울 강북구에서 어젯밤 늦게 사고가. 화면에 정 조사관의 증명사진이 떴어요.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의 소지품 일체가 사라진 상태로 발견되어 경찰은 단순 뺑소니가 아닌 강도 목적의 범행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정 조사관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가은이를 찾아가던 바로 그 길에요. 그리고 그의 가방이 모든 자료가 담긴 가방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건 절대로 사고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정민우 조사관을 막으려고 한 거예요. 가은이의 주소와 그가 모은 조사 자료가 담긴 가방을 빼앗으려고요. 저는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제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로 저 혼자였습니다. 정민우 조사관이 그렇게 쓰러진 후 며칠간 저는 집안에만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절망적인 생각만 들었습니다. 경찰은 그 일을 단순 뺑소니, 사고로 결론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뉴스에서도 더 이상 그 사건을 다루지 않았어요. 정 조사관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이가은 간호사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 아이도 위험에 처한 건 아닐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렇게 닷새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우편함이라도 확인하려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문틈에 작은 쪽지 하나가 얌전히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저 때문에 그분이 다쳤어요. 더는 안 되겠어요. 내일 오전 10시 신촌역 3번 출구 암물품 보관함 217번 비밀번호 0524. 저는 그 필체를 보는 순간 바로 알았습니다. 가은이, 이가은 간호사였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은이가 살아있고 그리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시계만 뜬 눈으로 계속 쳐다봤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깐 눈을 붙였다가 다음날 아침 8시에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거울을 보니 며칠 사이에 헬쑥해진 제 얼굴이 보였죠. 저는 지하철을 타고 신촌역으로 향했습니다. 정확히 9시 50분에 도착했어요. 약속 장소인 3번 출구를 찾아 나가니 물품 보관함이 벽 한쪽에 쭉 늘어서 있었어요. 저는 217번을 찾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침착하게 손가락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0, 5, 2, 4. 딸깍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보관함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작은 종이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저를 주시하지 않았어요. 봉투를 꺼내 가방 안에 깊숙이 넣었습니다. 저는 곧장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USB 하나와 곱게 접힌 편지지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틀림없는 가은이의 글씨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저는 지금 겨우 숨어 지내고 있어요. 병원과 제약회사 사람들이 저를 찾고 있거든요. 집으로 협박 전화도 계속 와요.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그런데 뉴스에서 그 조사관님이 사고 났다는 걸 봤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끝까지 나서지 않아서 그분이 다친 거예요. 이제 더는 도망칠 수 없어요. 이 USB 안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이걸 경찰이나 언론에 꼭 알려주세요. 저도 곧 용기 내서 나설게요. 할머니,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이가은 올림.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 어린 간호사가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저는 눈물을 닦고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작은 검은색 메모리였어요. 이 안에 그 지옥 같은 진실이 담겨 있다는 거죠. 저는 가방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이 USB를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쓰던 낡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USB를 꽂자 파일이 여러 개 나타났습니다. 엑셀 파일, 한글 파일, 그리고 음성 파일까지요. 저는 먼저 신규 혈압관리 프로그램 가입자 명단이라는 한글 파일을 열었습니다. 명단을 쭉 내려보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렸습니다. 최명자, 박종훈, 김영숙.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이 전부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 이름 김정아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 이름 옆에는 붉은 글씨로 미실씨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기기 사용 매뉴얼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파일을 읽어 내려가는데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그 기계는 혈압 측정기가 아니었어요. 정확한 명칭은 임상시험용 약물 자동 주입 장치였습니다. 매뉴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본 기기는 팔뚝 커프 내부에 초소형 주사 바늘이 장착되어 있으며 혈압 측정과 동시에 미량의 임상 약물을 피하에 주입합니다. 환자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주입 사실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환자 몰래 약물을 주입한다고요? 그것도 식약처 허가조차 받지 않은 끔찍한 약을요? 저는 곧바로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부작용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정말이지 끔찍한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어요. 피험자 12번 약물 투여 3일 후 급성 심부전 증상 발현. 피험자 7번 약물 투여 5일 후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 이송. 피험자 19번 약물 투여 일주 후 심정지로 사망. 피험자 19번. 저는 숨을 멈추고 명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19번은 최명자 씨였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안절부절 못하고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었어요. 이건 명백히 계획적인 끔찍한 인체 실험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마지막 파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음성 파일이었어요. 파일을 클릭하자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원장님, 부작용 보고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가은이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오 원장의 귀찮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심각한 부작용이라고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아, 걱정 마. 제약회사에서 알아서 다 처리한대. 돈으로 막든 뭐라든. 하지만 원장님, 환자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어제도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가은 간호사,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일을 할 때는 사소한 희생은 어쩔 수 없어. 사소한 희생이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사소한 거라고요? 이건 범죄예요. 살인이라고요. 입 조심해. 어디서 감히 원장한테 살인이라니. 잊었어? 자네도 공범이야. 여기 임상시험 보고서에 자네 사인도 버젓이 찍혀 있다고. 알겠어? 음성이 거기서 뚝 끊어졌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런 사람이 의사라니요. 사람 목숨을 그저 실험 대상으로만 본 거예요. 저는 USB를 뽑았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가야 할까요? 아니면 언론사에 제보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민우 조사관을 만나야 하는 거였죠. 저는 정 조사관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수소문해 알아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곧장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저기요, 간호사님. 정민우 환자 면회 좀 하려고 하는데요. 보호자세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아는 사람이에요. 꼭 좀 만나야 해서요. 죄송합니다. 중환자실은 직계 가족 외에는 면회가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복도 의자에 망연자실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쯤 한 젊은 남자가 지친 얼굴로 중환자실에서 나왔어요. 저기요, 학생. 제가 다급하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정정 조사관 가족 되세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는데요. 동생입니다. 누구시죠? 아, 저는 김정아라고 해요. 정 조사관이 도와주시던 사건 관련자예요. 남자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아, 할머니시군요. 형한테 말씀 들었어요. 정 조사관 상태가 좀 어때요? 의식은 찾았나요? 아니요. 아직 의식이 없어요. 머리를 너무 많이 다쳐서 어떻게 될지. 남자의 목소리가 안타깝게 떨렸어요. 저는 가방에서 그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혹시 정 조사관 회사 동료분들한테 좀 전해주실 수 있나요? 정 조사관이 그렇게 찾던 증거예요. 남자가 USB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대체 뭔데요? 오상진 내과의 모든 범죄 증거가 다 들어있어요. 정 조사관이 목숨 걸고 찾으려던 바로 그거예요. 남자가 USB를 단단히 꽉 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꼭 형 회사에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유가족들을 모으려고 해요. 이번에는 정말 함께 싸워야죠.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형을 위해서라도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돕겠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윤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윤희 씨, 저예요. 김정화예요. 할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그때 돈 받고. 아니에요. 다 괜찮아요. 대신 지금 당장 저 좀 만나줘요. 윤희 씨가 꼭 봐야 할 게 있어요.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나요? 1시간 후, 저는 다시 만난 윤희, 태수, 그리고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그들에게 USB에 담긴 자료를 전부 보여줬어요. 윤희가 명단과 보고서를 보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실험 대상이었다고요? 저 짐승만도 못한 놈들. 태수 씨가 주먹으로 탁자를 3개 쳤습니다. 이 개자식들. 이게 지금 사람이 할 짓이에요. 우리 아버지를 상대로 저런 짓을 해? 수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세상에, 그럼 저희 어머님 혈압 기록도 전부 조작된 거였네요. 병원만 믿었는데. 저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 함께 싸웁시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제대로요. 윤희가 2주먹을 쥐고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저 돈 다 돌려줄 거예요. 이번엔 저도 끝까지 갑니다. 다음 날 저희는 오상진 내과 의료사고 피해자 모임이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정 조사관 동생이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났어요. 의료 전문 변호사인 박지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40대 중반에 아주 침착하고 듬직한 인상이었어요. 지훈이 USB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이건 우리가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동시에 진행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도운 간호사 증인도 곧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더 좋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있으면 사건은 훨씬 빨리 진행될 겁니다. 드디어 지옥 같던 시간의 끝에서 저희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송 준비를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쯤 낯선 번호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할머니, 저예요. 내일 오전 11시 남산도서관 3층 열람실에서 뵐 수 있을까요? 가은. 저는 그 문자를 보자마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가은이를, 그 아이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남산도서관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이 꼬박 걸렸어요. 10시 50분에 도착해 3층 열람실로 올라갔습니다. 조용한 열람실에는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구석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마스크를 쓴 여자가 조심스럽게 제 옆에 앉았습니다. 모자를 아주 깊이 눌러 쓰고 있었어요. 할머니.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가은이었어요. 저는 반가움과 안쓰러움에 얼른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가은 씨. 괜찮아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가 잡은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보낸 USB 그거 다 보셨죠?
네, 다 봤어요. 변호사님도 만났고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작에 나섰어야 했는데 저 때문에. 가은이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용기 내줘서 정말 고마워요. 가은이가 마스크 너머로 기어이 눈물을 닦아냈어요. 할머니, 저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병원에서 밤낮 없이 협박 전화가 왔어요. 죽여버리겠다고. 이제 괜찮아요. 우리가 다 함께 있잖아요. 제약회사 사람들도 저를 찾고 있대요. 영원히 입 다물라고, 돈이 얼마가 필요하냐고. 저는 가은이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우리가 다 지켜줄게요. 경찰에도 다 알릴 거예요. 걱정 말아요. 가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빛이 절박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말해봐요. 그 사람들은요, 환자를 치료한 게 아니었어요. 가은이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냥 매달 채워야 하는 실적을 만들어 온 거예요. 제약회사에서 목표 인원수를 정해줬거든요. 그 숫자를 채우기만 하면 병원에 어마어마한 성과급이 들어왔어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환자들은? 네, 맞아요. 그냥 실험 대상이었어요. 돈벌이 수단이었다고요. 오상진 원장, 그 인간은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부작용 보고서도 제 눈앞에서 다 봤어요. 그런데도 계속하라고 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가은이가 결국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공범이에요. 저도 다 알면서 환자분들한테 그 기계를 썼어요. 아니에요. 가은 씨는 아니에요. 당신은 날 구해줬잖아요. 할머니만이라도 살리고 싶었어요. 더 이상은 제 손으로 사람들을 죽게 할 수 없어서 더는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가은이를 그저 말없이 꽉 안아줬습니다. 그녀가 제 어깨에 기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 후 가은이가 몸을 일으켰어요. 할머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뭔데요? 할머니가 가지신 그 USB에 있는 자료는 사실 제가 몰래 복사한 거예요. 전부 사본이에요. 네. 그럼 원본은요? 병원 지하 보일러실에 있어요. 오상진 원장이 몰래 숨겨둔 백업 서버가 있거든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백업 서버요? 네. 거기에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있어요. 환자 기록 원본, 제약회사랑 주고받은 지저분한 이메일, 돈거래 내역까지 전부 다요. 아니, 그걸 가은 씨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 서버 관리 비밀번호를 알아요. 원장이 수첩에 적어둔 걸 제가 봤거든요. 저는 가슴이 다시 세차게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확보해야 해요. 네.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해요. 오상진 원장이 지금쯤 미친 듯이 증거 인멸하려고 할 거예요. 가은이가 제 손에 작은 종이를 쥐어줬습니다. 이거 보일러실 위치랑 서버 비밀번호예요. 제가 밖에서 원격으로 보안 시스템을 잠깐 풀어드릴 수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가은 씨. 할머니, 저 이제 도망 안 가요. 제가 법정에서 전부 다 증언할게요. 제가 아는 거 다 말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함께 끝까지 갑시다. 도서관을 나와 저는 곧바로 박지훈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USB 자료를 즉시 언론에 제보하기로 결정했어요. 박 변호사가 아는 전문 기자를 소개해줬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방송국에서 한한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의 아주 날카롭고 믿음직한 인상이었어요. 자료 잘 봤습니다. 어르신, 정말 충격적이네요. 한 기자가 USB를 들어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저희 저녁 메인 뉴스 특집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쯤 방송이 가능한가요, 기자님? 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빠르면 이틀 후 저녁 뉴스 시간에 바로 내보내겠습니다. 다만 이 자료의 신빙성을 높이려면 내부 고발자의 인터뷰가 꼭 필요합니다. 간호사 본인이 직접 나설 수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물론 얼굴은 모자이크하고 음성 변조 다 해주시는 거죠? 물론입니다. 철저하게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가은이가 약속대로 방송국에 왔어요. 저도 그 아이 손을 꼭 잡고 함께 갔습니다. 가은이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여전히 떨고 있었어요. 곧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한 기자가 차분하게 질문했어요. 증언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이 진행됐습니다. 그건 식약처 허가도 받지 않은 위험한 약물이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게 가능했죠? 혈압 측정기로 완벽하게 위장한 약물 자동 주입기를 사용했습니다. 환자분들은 혈압만 재는 줄 알았지 자기 몸에 약물이 들어오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심부전과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몇 분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장, 오상진 원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약회사와 처음부터 짜고 한 일이었습니다. 돈 때문에요. 촬영이 끝났습니다. 가은이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애써 참았던 눈물을 닦았어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 가은 씨. 제가 그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틀 후 저녁 8시였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앞에 숨을 죽이고 앉아 있었어요. 윤희, 태수, 수진이도 각자 집에서 뉴스를 보기로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뉴스가 시작됐어요. 네, 다음은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내과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끔찍한 불법 인체 실험이 자행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전직 간호사가 저희에게 내부 고발을 해왔습니다. 화면에 모자이크 처리된 가은이가 나왔습니다. 가은이의 증언이 흘러나왔고 USB에 담겨있던 그 끔찍한 자료들이 차례로 공개됐어요. 환자 명단, 조작된 진료 기록, 사망자가 나온 부작용 보고서까지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제 핸드폰이 불이 나듯 울렸습니다. 할머니, 지금 뉴스 봤어요? 윤희의 흥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봤어요. 드디어 세상에 다 알려졌어요. 우리 엄마의 억울한 죽음이. 다른 유가족들에게서도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 일면이 이 사건으로 도배가 됐어요. 인터넷도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서도 즉각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저희에게는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원본 데이터가 담긴 백업 서버를 확보하는 일이었죠. 박 변호사가 정민우 조사관의 보험사 동료들과 급히 연락했어요. 다행히 그중 보안 전문가인 강태훈 씨라는 분이 돕기로 했습니다. 뉴스가 나갔으니 이제 2, 3일 안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오상진 원장이 반드시 그 서버부터 없애려고 할 겁니다. 태훈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작전을 짰어요. 가은이가 약속한 시간에 밖에서 원격으로 병원 보안 시스템을 해제하는 동안 태훈 씨와 박 변호사가 병원 지하로 몰래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저와 유가족들은 기자들과 함께 병원 정문 앞에서 원장의 주의를 끌기로 했어요. 뉴스가 나간 지 이틀 후였습니다. 오전 10시 저희는 오상진 내과 앞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저희의 피켓을 보고 달려온 기자들도 잔뜩 함께였죠. 오 원장이 병원 문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오만하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오상진 원장, 나와서 당장 해명하세요.
윤희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쉴 새 없이 들이댔어요. 원장님, 불법 임상시험 사실입니까? 환자들이 사망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오 원장이 히스테릭하게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전부 조작된 자료라고요. 그럼 진료 기록이 조작된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몰라요. 그건 이가은 간호사가 혼자 한 일이라고요. 저는 그 뻔뻔한 얼굴을 보고 더는 참을 수가 없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당신이 돈 때문에 다 지시했잖아요. 김정아 이 할망구야. 당신 같은 노인네 때문에 우리 병원이 다 망했어. 뭐라고요? 환자들 목숨으로 돈벌이한 건 바로 당신이에요. 이 살인자야.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핸드폰이 주머니 속에서 짧게 진동했어요. 박지훈 변호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단 2글자였습니다. 확보했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오 원장은 아직도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이가은 간호사 탓만 하며 변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윤희가 제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다 끝난 건가요? 저는 윤희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 확보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예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저희 손에 다 있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였습니다. 백업 서버를 확보한 다음 날, 저희는 태훈의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검은색 서버 본체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태훈 씨가 컴퓨터를 켜고 서버를 연결하자 화면에 무언가가 떴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태훈 씨가 가은이에게서 받은 번호를 치고 엔터를 눌렀어요.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안 열려요? 태훈 씨가 다시 시도했지만 역시 똑같은 메시지가 떴어요. 이상한데요? 분명 맞는 번호인데? 박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다른 암호가 걸린 건 아닐까요? 태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추가 보안이 걸렸을 거예요. 풀 수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건 군사급 암호화예요. 제약회사가 전문 보안 기술을 쓴 겁니다. 저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문가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뉴스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어요. 오상진 내과 불법 임상시험 사건과 관련해 국내 대형 제약사 바이오엔젠의 연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제약회사 건물이 나왔어요. 바이오엔젠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 남자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50대 남자였어요. 저희 바이오엔젠은 오상진 내과와 어떠한 불법적 거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오 원장 개인의 일탈이며 저희 회사는 피해자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그럼 약물 주입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오 원장이 무단으로 가져간 시제품입니다. 저희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다음 날 우편으로 두꺼운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보낸 거였어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바이오엔젠이 저희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USB 자료는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라 법정에서 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윤희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증거가 있는데. 상대가 국내 최고 로펌을 동원했습니다. 법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태수 씨가 주먹을 쥐었어요. 그놈들이 돈으로 다 해결하려는 거네요. 박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싸울 수는 있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절망스러웠어요.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요? 일주일이 지난 후 가은이에게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저 너무 무서워요.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약회사 변호사들이 제 과거를 다 파헤쳤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제가 돈을 노리고 거짓말한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할머니, 저 법정에 못 나갈 것 같아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가은 씨가 증언해야 해요. 저 정말 무서워요. 제가 범죄자로 몰리고 있어요. 가은 씨, 진정하세요.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저 정말 못하겠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가은이는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 가은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어 이웃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젯밤에 짐 싸서 나가더라고요. 가은이가 사라진 것이었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턱썩 주저앉았어요. 유일한 증인이 사라졌으니 어떻게 해야 하죠? 저녁에 윤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태순의 가족이 빠진대요. 네. 제약회사에서 합의금 10억을 제시했대요. 태수 아버지 장례비 포함해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수 씨가 미안하다고 전화래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다고.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수진이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합의하기로 했어요. 수진 씨도요? 제약회사에서 15억을 제시했어요. 시어머님 병원비도 다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할머니,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해요. 아이들 키워야 하고요. 알았어요. 어쩔 수 없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저와 윤희만 남았습니다. 저녁에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이제 저희 둘만 남았어요.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내부 증인도 없고 서버도 못 열고 유가족들도 다 빠졌어요. 그럼 포기하라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승소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흘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민우 조사관을 만나러 가기로요. 병원에 도착해 중환자실 앞에 서서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정민우 환자 면회하러 왔어요. 보호자세요? 아니요, 아는 사람이에요. 꼭 봐야 해요. 간호사가 망설이다 안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나와서 말했습니다. 5분만 계세요. 저는 다행히 5분 후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정 조사관이 온몸에 선이 연결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의자를 끌어와 앉아 정 조사관의 손을 잡았는데 손이 매우 차가웠습니다. 정 조사관, 저예요. 김정화예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정 조사관, 저희 힘들어요. 가은 씨도 사라지고 다들 포기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서버도 못 열었어요. 암호가 걸려 있대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저는 정 조사관의 손을 쥐고 울었어요. 미안해요. 제가 처음부터 더 잘했어야 했는데 정 조사관 다치게 해서 죄송해요. 그때였습니다. 정 조사관의 손가락이 움찔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봤습니다. 분명히 움직였어요. 정 조사관? 들려요? 정 조사관의 눈꺼풀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이 떠졌어요. 정 조사관. 저는 소리쳤습니다. 정 조사관이 저를 보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말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정 조사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제 손바닥에 뭔가를 쓰기 시작했어요. 최요? 정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최명이요? 정 조사관이 다시 썼습니다. 최명자요? 최명자 씨요? 정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숨을 헐떡이며 다시 썼습니다. 숫자였어요. 20240315. 20240315요? 정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없이 눈을 감았어요. 정 조사관, 이게 뭐예요? 하지만 정 조사관은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나가셔야 해요. 환자가 흥분하면 안 돼요.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앉아 정 조사관이 쓴 걸 다시 생각했어요. 최명자 20240315. 이게 뭘까요? 날짜일까요? 아니면 번호일까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안 전문가 태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훈 씨, 혹시 최명자 씨 환자 번호 알아요? 잠깐만요. 태훈 씨가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환자 번호 20240315번이네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게 서버 비밀번호일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가보겠습니다. 저도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희망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태훈 씨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8시였습니다. 지훈과 윤희도 와 있었어요. 정말 환자 번호가 비밀번호일까요? 윤희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해봐야 알죠. 태훈 씨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서버를 켰습니다.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어요. 태훈 씨가 손가락을 키보드에 올렸습니다. 20-240315. 엔터를 눌렀어요. 잠시 화면이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폴더들이 주르륵 나타났어요. 열렸다. 태훈 씨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윤희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박 변호사가 태훈 씨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봤습니다. 파일이 엄청 많네요. 폴더를 하나씩 열었어요. 환자 기록, 진료 내역, 회계장부,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태훈 씨가 한 폴더를 가리켰어요. 회의록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2024년 3월 병원, 제약사 협약서. 박 변호사가 문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환자 1인당 500만 원 지급, 목표 인원월 20명, 부작용 발생 시 병원 측에서 처리한다. 이게 증거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더 있어요. 태훈 씨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영상 파일이었어요. 이건 뭐죠? 재생 버튼을 누르니 화면에 회의실이 나왔습니다. 오 원장이 책상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앉아 있었어요. 이번 달 실적이 부진합니다. 원장님.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자들이 겁을 먹어서요. 오 원장이 대답했어요. 부작용 보고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다 묵살했습니다. 기록에도 안 남겼고요. 잘했습니다. 부작용은 무시하세요. 데이터만 잘 만들어주면 약속한 성공 보수를 지급하겠습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환자 100명 채우면 5억입니다. 오 원장이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파일들 다 복사하세요.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바로 검찰과 언론에 넘기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기자 기자에게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영상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건 결정타네요. 언제 방송 가능한가요? 내일 아침 뉴스톱으로 내보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였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앞에 앉았어요.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톱뉴스입니다. 오상진 내과 불법 임상시험 사건과 관련해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병원 원장과 제약사 임원이 환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고 부작용을 묵살하기로 합의한 정황이 담긴 영상입니다. 화면에 회의실 영상이 나왔어요. 상진이와 제약사 임원의 대화가 그대로 방송됐습니다. 부작용은 무시하세요. 데이터만 잘 만들어주면.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바이오엔젠 본사와 오상진 내과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식약처도 긴급 조사에 나섰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세상이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할머니, 저예요. 가은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은 씨, 어디 있어요? 뉴스 봤어요. 영상이 공개된 거요. 네, 다 나왔어요. 할머니, 저 검찰에 가려고요. 정말이에요? 네, 이제 안 무서워요. 제가 다 말할게요. 고마워요, 가은 씨. 제가 할머니한테 감사하죠. 포기 안 하셨잖아요. 다음 날 가은이가 검찰청에 출두한 모습이 뉴스에서 생중계됐어요. 가은이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겁이 나서 도망쳤습니다. 가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걸 말하겠습니다.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환자들이 어떻게 희생됐는지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두렵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 이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텔레비전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저예요. 태수 씨.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돈 때문에 2번이나 배신했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저 다시 합류하고 싶어요. 합의금 돌려주고요. 정말이에요? 네, 뉴스 보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실망하셨을 거예요. 다음 날 수진이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다시 싸우고 싶어요. 유가족들이 하나둘씩 돌아왔습니다. 석 달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이었어요. 저는 방청석 맨 앞에 앉았습니다. 윤희, 태수, 수진이가 옆에 있었어요. 가은이도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오 원장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바이오엔젠 임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백업 서버 자료, 회의록, 영상 파일. 피고인은 환자들을 속이고 불법 임상시험을 실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최소 5명의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오 원장의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제약회사의 강요에 못 이겨 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작용 보고를 묵살했습니까? 왜 환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변호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가은이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환자들은 자신이 실험 대상인 줄 몰랐습니다. 원장님은 부작용이 나와도 무시하라고 지시했어요. 원장이 직접 지시했습니까? 네,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오 원장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바이오엔젠 임원들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식약처 허가도 받지 않은 약물로 인체 실험을 했습니다. 임상시험 규정을 위반했고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재판은 석 달간 계속됐습니다. 마침내 선고일이 왔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오상진은 환자들의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으며 그 결과 여러 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피고인 오상진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의료 면허를 영구 박탈합니다. 윤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피고인 바이오엔젠 대표이사 김태현에게 징역 10년, 연구이사 박성민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바이오엔젠 주식회사에 과징금 500억 원을 부과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오 원장이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제약회사 임원들도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유가족들이 서로를 안아줬어요. 가은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아니에요, 가은 씨. 우리가 함께 해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최명자 씨, 박종훈 씨, 김영숙 씨의 얼굴도요. 이제 편히 쉬세요. 진실을 밝혔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정 조사관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어요.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정 조사관. 저는 달려가 그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요. 정 조사관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포기 안 하셨잖아요. 저희는 함께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계단 아래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정아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마이크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예요. 하지만 부당한 일 앞에서 참을 수 없었어요. 남편도 이웃들도 억울하게 떠났거든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다 끝났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저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요. 판결이 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오상진 내과 건물에는 폐업 공고문이 붙었어요. 빈 건물은 한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윤희가 제게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 저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인데요? 저 건물을 우리가 쓰면 어떨까요? 무슨 말이에요?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저희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합시다. 저희는 유가족들과 동네 주민들을 모았어요. 성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작은 사무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주민건강시민감시센터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개소식 날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지훈 변호사, 한기자 기자, 태훈 씨, 민우 씨도 왔어요. 가은이도 왔습니다. 저는 센터 앞에 서서 인사를 했어요. 오늘 이 센터를 열게 돼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곳은 고통받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의료 관련 법률 상담과 부조리 신고를 받겠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저는 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사무실이었어요. 책상 2개, 의자 몇 개, 그리고 컴퓨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센터의 대표를 맡았어요. 윤희가 사무국장을 맡았고요. 자원봉사자들이 돌아가며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첫 주에 상담 전화가 3건 왔어요. 둘째 주에는 5건이 왔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저희를 찾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가은이가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재판 끝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집행유예 받았어요. 2년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이네요, 가은 씨. 재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용기 있게 증언해서 많은 사람을 구했다고요. 가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
저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요. 지금은 쉬어요. 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리 치료 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트라우마가 심하대요. 당연하죠. 많이 힘들었잖아요. 2달 후 가은이가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밝았습니다. 할머니, 저 시민단체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어떤 단체요? 의료 정의를 위한 시민단체요. 제 경험을 나누고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싶어요. 잘 생각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포기 안 하셨으니까 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가은이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어느 날 정 조사관이 센터를 찾아왔어요. 휠체어에서 내려 지팡이를 짚고 걸어왔습니다. 정 조사관 많이 좋아졌네요. 재활 치료 열심히 받았어요. 곧 지팡이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정 조사관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회사 그만뒀어요. 네. 보험사 일이 제 길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제 뭐 하실 거예요? 탐사보도 기자로 일하기로 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기자요? 네, 한 기자 선배가 소개해줬어요. 의료 비리를 전문으로 추적하는 팀이래요. 잘 어울리겠네요. 이번 일 겪으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요. 부조리를 밝히고 싶어요. 멋지네요. 정 조사관이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3달이 지나자 센터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일 상담 전화가 왔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어요. 저는 매일 아침 9시에 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상담을 하고 전화를 받고 서류를 정리했어요. 바쁘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윤희는 회의 때문에 나간 상태였습니다.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어요. 네, 주민건강시민감시센터입니다. 저기요. 떨리는 여자 목소리였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 제보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건가요? 저희 어머니가 계신 요양병원인데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실버타운 요양병원이에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나요?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어머니가 신청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주사를 맞았더라고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주사인지 물어봤더니 영양제래요. 근데 어머니가 주사 맞고 나서 자꾸 어지럽다고 하세요. 다른 어르신들도 맞았나요? 네, 프로그램 신청한 분들은 다 맞는 것 같아요. 검증된 치료인가요? 그걸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는 최신 치료법이라고만 하는데 뭔가 불안해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남편의 작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또 일이 생겼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젠 혼자가 아니니까요. 저는 일어나 가방을 챙겼어요. 새로 산 녹음기를 넣고 서류 몇 장도 챙겼어요. 그리고 윤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보 들어왔어요. 경기도 요양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녁에 연락할게요. 센터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거려. 그리고 누군가는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거려. 저는 가방을 메고 지하철역을 향해 걸었습니다. 걸음이 가벼웠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거든요. 포기하지 않으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걸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누군가는 계속 싸워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어요.
오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72의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다니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했어요. 저는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저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긴 시간 동안 쌓아온 제 인생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두려움에 맞서고 진실을 밝혀내며 다시 사람을 믿게 되기까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정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 속에 있다는 걸요. 누군가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